유엔 총회 연설 등의 일정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미국 뉴욕에 도착합니다. 뉴욕 현지에서는 미국 각지에서 모인 교포들이 집회와 거리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현지 영상 보도할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 첫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검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면 유가족들을 설득하겠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한 말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부 여당이 부자 감세를 추진하지 않았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세월호 소식과 정가 소식들 종합해드리겠습니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둘러싼 왜곡 보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TV조선의 보도는 영상 조작으로까지 의심됩니다. 경찰은 이런 보도들 놔두고 엉뚱하게 뉴스케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상세히 보도하겠습니다. 뉴스 속에서는 새누리당이 정의하는 부자의 개념을 다룹니다. 9월 22일 월요일 뉴스케이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여야 대표가 오늘 만나 세월호 특별법 협상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협상 당사자는 원내대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가진 민주연합 비대위에서 문재인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검 신뢰 방안을 내놓으면 유가족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법 교착을 푸는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보아 PD.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만났지요.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배석자 없이 20분간 나눈 대화 과정에서 두 대표가 세월호법 협상에 대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대표는 원내대표 협상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했습니다. 오후 4시 10분부터 국회 새누리당 대표회의실에서 배석자 없이 만난 김 대표와 문 위원장은 오늘 만남은 상견례 차원일 뿐이고 세월호법과 같은 현안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은 기본적인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있고 국회 문제는 세월호법이든 원내대표가 주인공이라고 말했고 김무성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사이인 만큼 비공개 대화에서는 어떤 식으로건 세월호법에 관한 얘기를 나눴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위원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것이 국회의 문제건 다른 특별법 제정의 문제건 그것은 정부 원내대표가 주인공입니다. 우리들은 해봐야 응원군이고 옆에서 푸시하는 것이지 그런 대목은 아마 이의가 없어서 같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으면 버텨서 그 일을 하는 게 앞장서겠습니다. 회동후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과 유기용 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은 공동 브리핑을 열고 두 대표가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를 빨리 열 것과 국회 일정과 세월호 특별법에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 간의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는 두 가지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주재하는 민주연합 비대위 첫 회의에서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유가족들을 설득할 만한 대안을 내놓으면 유가족들을 설득하겠다 이런 말을 했더군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까? 네, 문재인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대안을 내놔야 한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 당과 제가 나서서 유가족을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비대위원은 유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유족들이 양해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문희상 위원장의 입장보다는 강경했지만 여당이 대안을 만들면 유족을 설득하겠다는 점에서는 다소 여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세균 인재근 비대위원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하다 안 되면 민주연합이 의회 권력을 되찾아온 후에라도 세월호법은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고, 인 의원은 세월호법에 대한 지침을 내린 대통령을 언급하며 청와대의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파수장 연석회의라고 불릴 정도의 비대위를 구성한 문희상 위원장은 실천 가능한 혁신을 강조하면서 큰 폭의 혁신보다는 당 조직 정비를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전 지도부에서 비주류였던 개파들이 비상 상황에 당권을 장악해 주류가 되고 직전 당권파가 비주류가 되는 개파 정치 폐해의 무한 반복이라는 정동영 상임고문의 비판, 각 개파 수장들로 구성된 원로회의라는 조경태 의원의 비판 등이 오늘 있기도 했습니다. 부자 감세는 없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더군요. 박영선 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맞짱 토론을 제안했죠. 네, 김무성 대표의 19일 발언이 단초가 됐습니다. 김 대표는 당시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놓고 민주연합이 서민 증세, 부자 감세 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부자 감세는 없었다며 야당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선 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인하로 1조 5천억 원이 감세됐는데 결국 이런 세수 부족분이 담배세, 주민세 등을 올리게 한 것이라며 김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지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 재정 파탄을 서민 증세로 막겠다는 발상입니다. 부자 감세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김무성 대표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합니다. 자신 있으면 맞짱 토론에 응해 주십시오. 통합진보당의 이상교 의원은 오늘 세제 개편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지방세제 개편 계획이 조세 형평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 세금과 더불어서요, 정부가 공무원 연금도 부담을 올리고 혜택을 낮추는 쪽으로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반발이 적지 않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100만 공무원들이 등을 돌릴 수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2016년 4월 총선까지 1년 7개월간 선거가 없는 지금이 바로 연금 제도 손질의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7일 당정청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에 대해 공무원과 등을 지더라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2016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납부액을 2026년까지 20%까지 더 올려 더 내게 하되 수령액은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 이른바 소득 대체율을 현재의 57%에서 40%까지 낮춰서 덜 받게 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수령액은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 골자입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한국연금학회가 국회에서 열려고 했던 정책 토론회는 200여 명의 전국 공무원 노조 회원들의 저지로 30분 만에 무산됐습니다. 전국 노회원들은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고 정부가 민간 금융사들이 회원으로 소속된 연금학회에 연금 개편안 연구를 맡겨 공무원들의 노후를 금융자본의 손에 넘겨줬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오늘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리기도 했지만 새누리당은 단독 국회로 가는 수순도 계속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일정들이 있었습니까? 네,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여하는 단독 상임 및 전체 회의가 열리기도 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며 12월 2일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최소한 9월 26일에는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10월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선 26일 본회의에서 국감 대상기관 승인권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소속 의원들이 빠짐없이 참석해야만 만약 야당이 불참할 경우에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오쯤 정의와 국회의장을 찾아 26일 본회의에서 90여 개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오전에는 국회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요구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전체 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연합 소속 서른 위원장이 위원회 평화를 위해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떠났고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설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갑작스러운 사퇴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리 의혹을 대통령이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더군요. 네, 서울 서초경찰서가 송광윤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를 포함해 15개 국공사립대학을 지난 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대학들은 재학 중 일정 기간 동안 외국 대학에서 수업받는 제도를 당국의 인가 없이 시행해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송광윤 전 수석은 지난 6월 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청와대는 사흘 뒤에 청와대 수석 비서관 내정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 문책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의 사퇴에 대한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는 태도에 대한 비판도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유기용 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진퇴를 비밀주의로 처리한다면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왕정이고 청와대가 아니라 궁궐이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알고도 임명했다면 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집행부가 새로 구성됐습니다. 부위원장을 맡았던 전명선 씨가 위원장을 맡게 됐고 유경근 대변인은 유임됐습니다. 특별법에 대한 기존 입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 집행부는 오늘 진도로 가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세월호 사건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인아 PD. 네, 윤인아입니다. 네, 세월호 가족대책위 집행부 구성 소식부터 알아보죠. 집행부 전원이 새로 뽑힌 건가요? 네, 어제 안산에서 열린 가족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됐습니다. 기존 대책위 임원 9명이 전원 사퇴하고 새로 구성된 집행부에는 총 7명이 선출됐고 이 중 기존 대책위 임원 3명이 포함됐습니다. 가족대책위 전명선 전 부위원장이 전체 229표 중 114표를 얻어 위원장으로 당선됐고 유병아 부위원장과 유경근 대변인은 유임돼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 외 진상규명, 장례 지원 등 분과별로 4명의 부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어제 안산시 화랑유원지 경기도 미술관에서 유가족 229가정 총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어 위원장단을 뽑았습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집행부가 새로 구성됐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가족대책위의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일정으로 진도 팽목항을 방문한 것으로 압니다. 실종자 가족들과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새 집행부는 오늘 첫 일정으로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실종자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할 뜻을 전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이후 진도 군청으로 이동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만나 실종자 수색 작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장관과의 면담이 끝난 후 가족대책위는 기자 브리핑을 열어 이주영 장관님이 끝까지 실종자 가족들과 진도 현장에서 함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줬다며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중히 여기는 국가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국정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병원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했던데요. CCTV에 뭐가 찍혔다는 겁니까? 김영호 씨는 아직 CCTV 영상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찍힌 영상을 제공할 수 없다고 영상 확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 씨는 지난 16일 서울 북부지법에 동부시립병원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김 씨는 단식으로 입원해 있을 때 병원에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었다며 국정원의 사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증거 보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2일 단식 중에 쓰러져 동부시립병원에 2주간 입원했고 이후 안산으로 옮겨 입원 치료 중입니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으로 구성된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죠.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에는 유가족의 순수한 뜻만 반영돼야 한다며 유가족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외부 세력들은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는 여야의 재합의안을 존중해 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별법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에 유가족 추천인사 3인은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와 단원고생 유가족이 동등하게 추천하고 참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는 단원고생 유가족으로 구성된 세월호 가족 대책위에 전체 유가족 대책위가 아닌 만큼 단원고 학생 유가족 대책위라는 명칭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 이거 갈등 양상이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두 대책위에 유가족들 몇 분씩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는 총 304명인데요. 찾지 못한 실종자 10명을 제외하면 294명입니다. 이 중 세월호 가족 대책위에는 254명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여하고 있고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에는 일반인 희생자 40명의 가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욕 맨해튼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또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네, 미국 뉴욕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재미교포 300여 명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입니다. 뉴욕과 LA, 보스턴 등지에서 모인 교포들은 세월호 사건으로 숨진 단원고 학생들의 영정 사진을 들고 뉴욕 총영사관 앞에 모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유엔 본부 앞까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뉴욕에 입성해 오는 24일 유엔 총회 연설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엄마들의 모임인 세월호를 잊지 않는 뉴욕 엄마들은 뉴욕을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에 맞춰 24일까지 거리에서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24일 유엔 총회 연설일에 맞춰 뉴욕타임즈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광고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문재인 의원이 민주연합 비대위에서 한 발언이요. 상황에 따라서 유가족을 설득할 수도 있다. 이 말에 대한 유가족들 반응을 들어봤습니까? 네, 새로 위원장을 맡은 전명선 위원장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전 위원장은 일단 유가족 입장을 요구하는 발언은 아니었기 때문에 입장 표명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차 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은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어서 유효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여야가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진실 공방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가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TV조선은 CCTV 영상이 유가족 일방 폭행의 증거라고 하면서 영상 조작으로 보이는 수준의 편집을 했습니다. 자신들 보도 내용에 맞춰서 원본 영상을 역방향으로 편집하고 다쳐서 앉아있는 유가족 영상을 유가족들한테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보도했습니다. 17일 새벽 여의도만 검색창에 치면 이 엉터리 보도를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보도들은 놔두고 뉴스K에 대해 엉뚱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영등포 경찰서가 뉴스K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다수 방송에서 대리기사에 대한 집단 폭행 장면이라고 보도한 이 상황에서 정작 대리기사는 뒤로 빠져 있었다는 보도가 영상의 일부만 확인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맞는 장면은 이보다 3분 전인 바로 이때 영상에 포착됐고
이른바 2차 충돌이 일어났을 때 대리기사는 뉴스케이 보도대로 뒤로 빠져 있었습니다. 이는 CCTV 영상만 봐도 알 수 있고 목격자 증언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친구가 앉혀놔요. 여기가 계속 여기 있어요. 이 아저씨는. 그러면은 이 구석에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대리기사인 예, 거죠? 대리기사요. 그럼 2차 싸움에는 대리기사가 연관이 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면 2차에는 왜 싸움? 뉴스케이 보도를 엉뚱하게 문제 삼은 경찰은 다른 방송사들의 심각한 왜곡 보도에는 대부분 함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가족들과 목격자 일행 등이 충돌한 이 장면을 대리기사에 대한 집단 폭행이라 보도한 데 대해 지금까지도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태도가 이렇다 보니 최근까지도 CCTV 영상을 왜곡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의 20일자 보도입니다. 잠시 뒤 한 무리의 남성들이 한 명을 애워싸더니 뒤엉킵니다. 여럿이서 한 명을 건물 구석으로 몰고 가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마치 한 명을 구석으로 몰고 가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TV조선은 원래 영상을 반대로 감았습니다. 이는 심각한 화면 조작에 해당합니다. 집단 폭행을 당하던 남성은 주저앉은 채 일어나지 못합니다. TV조선은 이 리포트에서 유가족이 대리기사 등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단정해 보도했기 때문에 이 남성은 유가족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TV조선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단정한 이 남성은 이가 부러진 세월호 유가족 김형기 전 수석 부위원장입니다. 같은 날 채널A도 세월호 유족 4명이 집단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다른 언론들은 혐의를 부인한 유가족이 4명이라고 보도했고 당사자나 경찰 설명도 같습니다. 폭행 혐의를 인정한 김병권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섣부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등은 김 전 위원장이 대리기사 폭행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답변을 회피했고 김 전 위원장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이 유가족은 김형기 전 수석 부위원장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본인임을 시인하면서도 나중에 있었던 목격자 등과의 충돌 때는 목격자로부터 맞아서 넘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최초의 충돌 장면과 대리기사가 뒤로 빠졌을 때의 2차 충돌 장면에서는 누가 맞고 누가 때리는지 또 누가 말리고 있는지 영상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김형기 씨의 대리기사 폭행 장면, 그리고 2차 충돌 때 목격자 일행이 누군가를 가격하는 듯한 장면 등이 영상으로 확인될 뿐입니다. 경찰은 당사자 간 대질 조사 등을 통해 일방 폭행인지 쌍방 폭행인지 여부를 가려낼 방침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교육도시로 불리는 경남 거창에서 교도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법조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학교들 바로 옆에 교도소를 짓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도소 부지 반경 1km 이내에 초중고등학교 11개가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청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주민 동의서들이 조작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경남 거창군청 앞 이 지역 주민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올해 말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거창구치소 때문입니다. 거창구치소는 공식 명칭이 구치소일 뿐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80% 이상 수감될 사실상 교도소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속았기 때문이죠. 예, 법조타운이라고 이게 4년 전에 이제 추진을 했던 건데, 유치를 했던 건데 그 동안에 이렇게 확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을 때까지 정말 법조타운인 줄만 알았어요. 인구가 6만 3천 명인 거창군에는 초중고교가 30여 개에 이릅니다. 상당수 주민들은 학교들과 가까운 곳에 교도소가 들어서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주민들의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학교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200m 이내입니다. 반경 1km 이내에 11개 학교가 밀집돼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성1고등학교, 대성중학교와 구치소 부지와의 거리는 200m도 안 됩니다. 초등학교 2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5곳이 반경 1km 이내에 있고 어린이집들도 다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동의했을 리 없는 학교 인근 교도소 건립은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민 주권이 굉장히 침해된 거죠. 절차에 있어서 훼손됐고요. 네. 추진 과정이 불투명하다. 예, 그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거창구치소로 불리는 이 교도소는 2010년 11월 법무부 시설계획에 따라 계획됐습니다. 2017년까지 교정시설을 만들라는 이 계획에 따라 거창구는 새로 지어질 교도소 옆에 거창지방법원과 거창지방검찰청을 이전시켜 법조타운을 만들겠다며 2011년 3월 법무부에 건립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전체 주민의 48%에 해당하는 주민 3만 명의 동의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동의서의 상당수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마을의 관행상 이장님들이 도장을 다 보관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도장이 이장님이 보관하고 계셔서 찍은 것 같다라고 추론은 가능한데, 와이프 3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프 도장을 이장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거든요. 아마 임의로 서명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 동의서를 보면 같은 필체로 작성된 주소와 이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글씨로 성만 표기한 서명과 막도장으로 일관되게 찍은 서명들도 확인됐습니다. 서명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거창군청 측은 마을 이장과 아파트 대표 등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근데 보통 행정이 다 그 이장님한테 하면 이장이 가서 마을에 가서 발을 하고, 근데 그게 서명부가 어떤 법적 그 효력을 발휘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한 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 선에서 봤을 때 교도소 문제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법조타운으로 설명회를 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이 지금 지난 후에 왜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하냐고 하는데, 저희들은 솔직히 설명 들은 부분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 부분은 군청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명회는 없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단지 이제 이런 게 우리 신문 보도만 나간 거죠. 거창구는 법무부의 지적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창군이 법무부의 승인을 요청한 직후인 2011년 4월 작성한 내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법무부가 민원 소지가 다분하니 구치소가 도심과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거창군에 보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추진 절차의 하자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거창군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외부 세력 개입으로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그 세력이 여기 분명히 개입이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창군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이 이 사안은 주민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지역 유지와 지역 단체장들 중심으로 법조타운 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측면도 있었고 인구유입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그런 플러스 요인이 더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법조타운을 추진한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창군청은 현재는 교정시설, 즉 교도소 건립만 승인한 상태여서 주민들이 반발하지만 조만간 법원과 검찰청 이전 승인이 완료되면 여론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은 법조타운과 무관하게 학교 주변에 교도소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군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교도소 건립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임명된 지 석 달 만에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송 전 수석이 청와대 수석 임명 직전에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청와대는 그가 사표를 왜 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인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가 돌연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간사에 임명된 지 6일 만에 갑자기 그만둔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당시 인수위는 일신상의 이유라고만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허태열 실장이 5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자리를 떠날 때에도 청와대는 제대로 된 설명을 안 내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자리에 김기춘 현 비서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작년 12월 31일에는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재충전에 시간을 갖겠다는 말을 남긴 채 사퇴했습니다.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과의 역할 갈등설이 나왔지만 청와대의 해명은 없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청와대가 천혜성 당시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을 안보전략비서관에 내정했다가 일주일 만에 철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통일부의 핵심 요원으로 통일부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지난 20일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갑자기 사표를 냈고 대통령에 의해 수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청와대가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송 전 수석이 서울교대 총장 시절 고등교육법을 어긴 혐의로 6월 9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경찰 조사 사흘 만인 6월 12일 그를 교육문화수석에 내정했습니다. 청와대가 소환 조사 사실을 몰랐다면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의 실태가 또 한 번 드러난 것이고 알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했다면 국민을 무시한 오만한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송 전 수석을 조사했다는 사실을 7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보고했고 같은 달 31일 송 전 수석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송 전 수석의 사퇴를 둘러싼 청와대의 태도에 언론들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또 도진 박 대통령의 인사비밀주의, 조선일보는 언제까지 의혹만 키우는 인사할 건가 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썼습니다. 다른 신문들도 경질 이후 왜 숨기는가, 또 침묵하는 청와대, 사태 이후 왜 못 밝히나 등의 제목으로 해명 없는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송 전 수석이 제자의 연구 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 학교 부설기관으로부터 돈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의혹 등을 근거로 다른 개인 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오늘도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어저께 TV 뉴스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야당 의원들께서 부자 감세라는 표현으로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참 잘못된 일이다 하고 시정을 좀 요구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부자 감세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큰 부자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합니다. 알고도 국민을 속이면서 여권을 비판하는 건지 모르고 무지로 그런 주장하는지 이제는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자감세는 저희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처리할 수도 없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정부 말부터는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에 이제 부자나 대기업 위주로 증세를 해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증세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부자 감세는 없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부자 강세는 없었습니다. 알고도 국민을 속이면서 비판하는 건지 모르고 무지로 그런 주장하는지 이제는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 이어서 리얼미터의 주간 정례 조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민 증세 그리고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표명이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리얼미터 조사예요.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리얼미터가 오늘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잘한다는 응답은 0.6%포인트 줄어든 49.7%였고 잘 못한다는 평가는 0.5%포인트 증가한 44.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말을 기점으로 회복되는 듯 보였던 대통령 지지도는 최근 3주간 하락하더니 6주 만에 40%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지난 갤럽 조사에서는 서민 증세 이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요인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렸습니까?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얼미터는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 증세 논란이 커진 데다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명박 정부 이후에 시행되온 법인세 감면 정책, 감세 정책, 이것이 결국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만 대기업에 돌아갔다 혜택이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까? 네, 민주연합 전순욱 의원이 MB정부 당시 규모별 법인세 현황을 분석했는데요. 2009년 중소기업의 감세 규모는 56.6%로 대기업 감세 규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최고 세율이 인하된 2010년 이후부터는 대기업의 감세 규모가 70%대로 오른 반면 중소기업의 감세 규모는 20%대로 대폭 줄었습니다. 전순욱 의원은 MB는 전경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을 만한 대단한 위인이라며 정부가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 국리 대신 재벌 감세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대 총학생회지요. 대학 평가를 거부하겠다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네, 언론사들의 평가가 대학의 질을 정량화하고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입니다. 고려대 총학생회 측은 오늘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중앙일보의 대학 순위평가 반대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총학생회 측은 대학을 서열화할 수 있다는 마음, 대학을 기업화해도 무방하다는 마음 등 대학의 본질을 해치는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선언문과 함께 지금 보시는 포스터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측도 향후 이러한 대학평가 반대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오늘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교조가 아직 법의 노조로 볼 수 없다 이런 가처분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대한 정부 항고가 있었어요? 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안임 통보가 취소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교조의 위법, 즉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해 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네. 전교조 측에서는 교육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서대문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교조 측은 행정대집행을 무리하게 진행해 교육 현장에 혼란을 끼쳤다면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며 항고하겠다는 고용노동부 측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일보 칼럼과 산케이 신문 보도에 등장한 정윤회 씨. 정윤회 씨가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을 처벌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오늘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해서 지난달 중순 검찰 조사에 출석한 정윤회 씨가 가토다스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가토다스야 지국장에게 적용되고 있는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적용됩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지난 주말이었죠. 산케이 신문 기사를 번역한 사람까지 압수수색했어요.
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번역 전문 매체 뉴스프로 번역 기자인 전모 씨의 가택을 수색한 뒤 노트북까지 압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번역을 한 당사자는 민모 기자지만 검찰은 해외 거주 중인 민 기자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한 채 IP 추적을 진행해왔는데요. 민 기자가 사용했던 아이디가 전 기자의 자택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한 뒤 전 기자의 집을 수색한 겁니다. 하지만 해당 아이디는 뉴스프로를 만든 해외 한인시민단체 회원들의 공동 아이디로 확인됐습니다. 한마디로 허탕을 친 겁니다. 당일 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린 뉴스프로 측은 박 대통령의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제왕적 말 한마디로 여당과 검찰이 알아서 기는 세상이라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나라에서는 공인인 대통령의 명예보다 언론의 명예가 더욱 소중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이 사안을 보도했더군요. 네, 요미우리 신문은 어제 연합뉴스를 인용해 박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뉴스프로 기자의 가택을 수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 나선 검찰이 섣부른 수사로 오히려 논란을 더 확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KBS가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대기업 협찬을 받았는데 시청자를 향해서는 수신료로 만들었다 이렇게 허위 고지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KBS에 협찬한 기업과 기관을 분석해서 관련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7월 제작된 3부작 다큐멘터리 스마트 교육이 몰려온답니다. 삼성으로부터 2억 6,400만 원의 협찬을 받아 제작한 이 프로그램은 삼성의 제품과 로고까지 빈번히 노출시켰는데요. 하지만 KBS는 매회 방송이 끝날 때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됐다고 고지하며 공영성을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2012년에는 한국원전연료 등 원전 관련 기업들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협찬받아서 해관부 정상회의를 위한 원자력의 안전성, 경제성을 강조한 특집 프로그램도 제작 방송했습니다. 네. 그 사실 뭐 기업 협찬을 받는 것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협찬액보다 더 많이 받아서 사실상 장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KBS가 외주 제작하는 교양 다큐멘터리 총 107개 프로그램의 협찬액은 190여억 원으로 제작비인 130여억 원을 초과하는데요. 최 의원은 초과 협찬으로 남은 금액이 외주 제작사가 아닌 KBS의 수익으로만 고스란히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려 한다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연합뉴스는 오늘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여권 관계자의 전언을 보도했습니다. 이번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움직임은 역사 왜곡 문제 등으로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5일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재검토하기 위한 안전성과 국민 의견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역시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수입 금지 해제를 준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참새들에게는 온갖 곡식이 연그러가는 논밭이 큰 밥상 같을 겁니다. 메뚜기에게도 그렇겠지요. 곧 별을 베게 됩니다. 저녁 무렵에 머루를 따내렸습니다. 밥상을 치우기 시작한 거지요. 자연은 먹고 먹히면서 생태의 균형을 잡아갑니다. 허심한 표정으로 기꺼이 자신을 덜어주는 초목들의 가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밤바람이 이렇게 좋은 날입니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뜨겁습니다. CCTV 영상 전체 분량이 이미 공개된 상황이어서 논란이 없을 것도 같지만 CCTV 전체 공개는 기존의 왜곡 보도를 일부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CCTV 상으로도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지난 20일 TV조선은 전지전능한 보도를 했습니다. CCTV 상으로 유가족들의 일방적인 폭행이 확인된다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TV조선이 거기에 동원한 영상 증거들은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조작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TV조선이 집단 폭행을 당한 남성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은 유가족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집단 폭행 피해자를 영상으로 표현하려고 고의로 거짓 보도를 했을 가능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화면 속 남성을 정말 집단 폭행의 피해자로 착각했을 가능성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인지, 보도 조작인지 아니면 TV조선이 착각할 정도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인지 TV조선은 어떤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할지 궁금합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